남양 장터 끝자락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주막 옆 좁은 골목에서 날선 고함과 함께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장터수레 옆에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 늙은이가 어딜 버티고 앉았어. 왈패 셋이 주먹을 휘두르며 노인의 팔목을 꺾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움찔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내가 장터 한복판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만하시오. 짐승도 아니고 그대들은 위아래도 없어. 왈패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사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이, 샌님아. 대길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비켜. 아니, 싸움을 걸 생각은 없어. 그저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말일 뿐이오. 거참 말 맞네 이거. 왈패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채 내려오기 전에 사내의 발끝이 왈패의 복부를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다른 하나가 덤벼들자 사내는 반보 옆으로 비켜서며 팔목을 비틀고 그대로 바닥에 눌러 눕혔습니다. 이거 말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우두머리까지 쓰러뜨리고 사내는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면 값을 치르고, 사람을 해치고 싶으면 먼저 나를 쓰러뜨리게. 왈패들은 모두 바닥에서 신음하다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몰려와 술렁거렸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나리 이름이라도 알려줄 수 있겠소. 사내는 노인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동지라 합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은 저자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리저리 퍼졌습니다. 남양 마을 술집,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노동지는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이번에야말로 붙어야 하오. 이번에도 떨어지면 아예 고향 땅에 발도 안 디디리다 맹세했소. 이 몸 과거 접겠소이다. 그 말 67번은 들은 것 같은데. 이번이 10번째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지 않소. 이번엔 반드시 넘어뜨리리다. 술자리는 웃음과 술잔이 오가며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즐거운 척하는 노동지의 눈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자네 마상무에만 아니면 벌써 장원급제했을 걸세. 글쎄, 어찌 매번 그놈의 말만 타면 그렇게 어린애 같아지는 거요? 그놈의 바람이 문제라오. 늘 복시날이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고 난리요. 그건 하늘이 자네를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네 실력이 거기까지라 그런 것이오. 자네 말이라고 막 던지지 말고. 이번엔 기어코 실력 보여줄 것이오. 술에 취한 노동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잔을 높이 들고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이 노동지 고향에도 돌아오지 않고 2번 다시 무과도 보지 않겠소이다. 한양에서 빌어먹겠소? 사람들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곧 모두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꼭 붙으시오. 떨어지면 포도청에 포졸이나 하시게. 잡범이나 잡게. 자네 주먹은 알아주잖나?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동안에도 노동지는 속엔 불안감이 조금 피어올랐지요. 붙으면 장군이요. 떨어져도 영웅이라 했소. 자네는 이미 우리 마을에서는 장군이라오. 그 말 가슴에 새기겠소이다. 며칠 뒤 이른 새벽. 노동지는 짐을 꾸려 항양으로 향했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은 그를 배웅을 했습니다. 과거장엔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세 좋게 창을 돌리던 노동지의 말이 깃발이 휘날리는 순간 날뛰기 시작했고 그는 또다시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또 낙방하게 되었지요. 그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밤 술만이 그의 동무가 되었습니다. 내 이제껏 무예에 바쳐 뭐했단 말인가? 나라가 나를 원치 않은 것이오. 아니면 하늘이 날 놀리는 것이오? 잔뜩 취한 몸으로 육조거리를 헤매던 노동지.
그때가 이경 무렵이었습니다. 어영청 술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시오? 이경이 넘었소이다. 우리는 술라군이오. 그대를 신문하겠소. 신문은 무슨? 술라군이 다가오자 노동진은 그대로 그들 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술에 취했음에도 나장 하나를 쓰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잡히느니 죽겠소이다. 죽을 사람 앞에 겁날 게 뭐 있어. 포교가 칼자루를 뽑으려다 대려 노동지의 주먹에 턱이 돌아갔습니다. 열댄 명이 덤벼들자 그제야 노동지는 팔을 결박당하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자 곧장 어영청으로 끌고 가라. 어영청 마당, 노동지는 머리를 푹 숙인 채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내 놈이 바로 술라군을 때려눕힌 자냐? 천천히 고개를 든 노동지의 눈이 홍봉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예, 그렇소. 술에 취해 밤길을 헤매다 술라를 후려치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 놈은 목숨이 여러 개인가? 죽으려다 잡힌 몸입니다. 뭐가 두렵겠소. 이 자리에서 베어주십시오. 이놈 기계가 보통이 아니구나. 어디서 온 자인가? 남양에서 온 노동지를 하옵니다. 어릴 적부터 무예를 닦았고 나라에 쓰이길 바랐사옵니다. 헌데 복시에 9번 떨어졌고 오늘로 10번째 낙방하였습니다. 고향에도 세상에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소이다. 홍봉안은 노동지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도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니 기운만 센 것이 아니라 배포도 있는 자로구나. 그런데 그 배포를 어찌 무도하게 쓰려 하였단 말이냐? 사람이 뜻을 이루지 못하면 개보다 못한 법. 어찌 죽으려는 자에게 예법을 논하십니까? 허면 그 힘과 기백을 나를 위해 써보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수하로 들어와 내 일을 돕거라. 죽을 각오로 살아보고 그래도 뜻이 없다면 그때 가서 죽거라. 노동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사옵니다. 그날 밤 노동지는 죽음을 유보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노동지는 어영청에 들어가고 훈련장을 지켰습니다. 병졸들은 수군거리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줄 하나 잘 타면 참 편하구먼. 대장날이 눈에 들더니 팔자 고치겠지 뭐. 그러나 그는 말없이 훈련에 임했고 남들보다 3배는 더 무기를 닦고 무예를 갈고 닦았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창을 휘두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영대장은 며칠 지켜본 뒤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술기운에 날뛰던 자가 이리도 묵묵하다니. 허나 마음 안에 칼을 들고 사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터지기 마련일세. 칼은 고요할수록 곱고 무게는 진차가 알아야 합니다. 후로 홍봉안이 예조참판으로 자리를 옮기며 노동지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문관들 틈에 무관 하나가 껴있다는 사실에 예조관아 곳곳이 술렁였습니다. 저자는 글 줄은 읽을 줄 아오. 칼춤만 추던 자가 장부를 본다고? 예조가 언제부터 무장들 놀이터가 되었단 말이오. 일 좀 시켜보게나. 글씨 몇 자나 알아보는지 보세. 서리 하나가 일부러 어지러운 장부처를 밀어놓고 시켰습니다. 노동지는 말없이 자료를 정리했고 꼬박 밤을 새운 그가 장부를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줄을 곱게 긋고 틀린 날짜와 관명까지 수정된 상태였습니다. 저런 자가 서찰을 읽을 줄 안단 말이오. 토도 달았소. 이거 글을 모르는 손이 아니올시다. 그날부터 예조 내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그를 배척했고 급기야는 봉인을 풀고 어용문서 낙인을 찍어 노동지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서를 내려다보던 노동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 종이 내 손에 닿은 적 없사옵니다. 헌데 발급일이 지난달 초라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부터 밝혀야 할 듯하오. 그 말에 무안해진 서리들은 어정쩡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칠 후 오히려 그를 덫에 빠뜨리려던 자가 문책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홍봉안이 노동지를 불렀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술상 위 잔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예조 일, 자네 성정에 맞지 않지 않은가?
붓보다 칼이 손에 익어 그리 느껴질 뿐이옵니다. 무관으로 나가라면 나가겠는가? 노동진은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를 모른다, 줄만 탔다, 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헌데 제가 영감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 소리 평생 듣고 살까 두렵사옵니다. 홍봉아는 미소를 머금고 잔을 들었습니다. 좋네. 선사포 첨사직이 하나 비었네. 그곳으로 가게나. 주변 사람들은 세자의 장인인 홍봉안의 옆에 있으면 출세길이 열리는데 굳이 힘든 무관을 하겠다는 노동지를 이해하지 못했지요. 노동지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노동지가 선사포 첨사로 부임하자 관내는 술렁였습니다. 정식 무과 급제자도 아니고 오래전 홍봉안 덕으로만 키워진 인물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줄 잘 타면 벼슬도 저리 떨어지는 거지. 훈련은 해본 적이나 있을까? 실무는커녕 말 몇 마디로 올라왔을 거야.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슬그머니 곁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를 통해 홍봉안과 인연을 닿으려 들었습니다. 이거 그저 작은 마음입니다. 홍영감께 말 한마디만 건네주신다면. 노동지는 그 모든 요청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선물은 돌려보냈고 말 많은 자는 말없이 응시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실력으로만 첨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병사들의 훈련을 직접 점검하고 기록을 정리하며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두세 날씩 미루던 문서도 노동지는 새벽이면 맞춰두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훈련장을 돌며 병사들의 상태를 살피고 눈이 오는 날이면 창고의 병장기를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그를 업신여기던 이들도 그의 태도에 조용히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는데 일은 또렷하게 하는군. 보고서도 군더더기 하나 없고 정리도 군기장보다 더 낫더군.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동지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조차 그는 한 번도 홍봉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인사 편지를 들고 줄지어 서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승진 소식이 퍼지면 바리바리 보따리를 아는 사람들이 홍영감댁 앞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노동지는 언제나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그놈 영감님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뻣뻣하군. 은혜도 모르는 자지. 사람 구실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이 관내에 퍼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해낼 뿐이었지요. 언젠가 훈련 뒤풀이 술자리에 누군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한 번은 홍봉안을 찾아가 얼굴을 비춰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을이란 자주 보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이후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동지는 선사포 첨사에서 물러났습니다. 벼슬을 내려놓고도 조용히 지내던 그가 홍봉안에게 문안을 올린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의 입은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자 결국 돌아오는군. 잘 나갈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선 청탁하러 왔겠지. 노동지는 그런 소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의 홍봉안은 기색부터 달라졌습니다. 이게 누구인가? 반갑구만. 그간 잘 지냈나? 세월이 참 자네 얼굴이 눈에 밟힌 지 오래였네. 노동지는 조용히 인사 올렸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영감님의 은혜 늘 가슴에 품고 지냈습니다. 홍봉안은 반갑게 노동지를 술상을 불러 함께 앉았습니다. 한 잔 또 한 잔 그 옛날 어영청 마당에서부터 시작된 인연을 되짚듯 잔이 오갈수록 말은 짧아지고 마음은 길어졌습니다. 자네 이제 벼슬을 놓았다 들었네. 마침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어떻나? 내가 손을 써보겠네. 노동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과분합니다. 과거 낙방하고 죽으려 했던 이 몸. 영감님께서 살려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홍봉아는 아무 말 없이 잔을 채웠고 노동지는 그 잔을 공손히 들어 정중히 큰 절을 올리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노동지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홍봉안의 수하로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과잉 충성으로 악명이 높았던 자들이었고 예전부터 노동지를 못마땅하게 여겨 기회만 보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차가 아직도 얼굴을 들고 다니는가? 영감 곁에 붙어 있다가 뒷전으로 빠지더니 이제 와선 은혜에 감옥하는 척을 하다니. 배은망덕에는 주먹이 약이지. 그들은 노동지의 완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둘러서며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무슨 염치로 이곳에 왔단 말인가?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일이 낯이 두꺼워서야. 노동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저 담담한 얼굴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뱁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은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세월이 흘러 18년 후 노동지는 고향인 남양에서 여유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홍봉안은 실각하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었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한양을 떠나 유배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고향에서 들은 노동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한양에 올라가 옛 지인인 홍국령을 찾았습니다. 노동지는 그에게 말없이 큰 절을 올린 뒤 홍봉안을 멀리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홍국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홍봉안은 노동지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였기에 노동지는 매일같이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각한 홍봉안에게 더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문전성시를 이루던 대감댁 문 앞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문안도 선물도 빈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 한 사람, 노동지는 유배지 옆에 작은 집을 얻어 머물렀습니다. 매일 들러 안부를 묻고 약을 지어 바쳤으며 후로 병이 들자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노동지는 끝내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대답으로 갚은 적도 언변으로 꾸민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은인의 마지막을 조용히 오래도록 곁에 있었습니다. 홍봉안이 세상을 떠나던 날도 그의 머리맡에 앉아있던 이는 노동지 혼자뿐이었습니다. 권력의 탐을 내어 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은혜를 간직하고 묵묵히 갚아나간 진정한 사내 노동지였습니다. 강주태가 5살 무렵이었을 때였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도 따뜻하고 햇살이 길었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던 날 그의 친어머니는 병세가 잠시 누그러진 듯 평소보다 기운을 내어 마당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바가지를 들고 물을 길어올 때 강주태는 재빠르게 달려와 손에 들린 바가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그 말이 너무 귀여워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주태가 이렇게 컸구나. 언제 이리 무거운 것도 들어주는 사내가 되었대. 강주태는 기세에 좋게 바가지를 들고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물은 반쯤 쏟았지만 어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강주태를 데리고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꽃씨를 심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강주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무슨 꽃이에요? 채송화란다. 해가 나면 꽃잎을 활짝 벌리고 해가 지면 조용히 잠들지. 주태도 해님 같은 아이니까 이 꽃이 참 어울릴 것 같구나. 그럼 이 꽃도 저처럼 해님하고 친구겠네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님도 주태도 이 꽃도 다 친구야. 해가 지기 전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며 강주태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느릿느릿 졸음을 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강주태가 졸린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건 다 될 수 있어. 하지만 그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란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 말이야. 강주태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래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어머니는 강주태의 이불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태야. 언젠가 이 어미가 내 곁에 없을 날이 오더라도 오늘처럼만 마음을 지켜다오. 어머니는 늘 너를 믿는다. 아직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던 강주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강주태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후로 강주태의 어머니는 몸이 더욱 쇠약해지더니 어린 아들을 두고 생을 달리했지요. 강주태는 8살의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이듬해 아버지가 세장가 들면서 강주태에게는 최 씨라는 새어머니가 생겼습니다. 최 씨가 시집 오는 날 어린 강주태는 마루 끝에 앉아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날 미워하면 어쩌나? 아니, 그럼 내가 먼저 친하게 지내면 되지. 최 씨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강주태가 얼른 다가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제가 새한물도 떠다 놓았으니 편히 씻으세요. 최 씨는 어린아이의 성숙한 행동에 순간 놀랐지만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태가 듬직하구나. 잘 부탁한다. 강주태는 최 씨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놓여 활짝 웃었습니다. 그 후로 강주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른 아침 새순물을 받아다 최 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 씨가 마을 어귀 우물에서 물을 깃거나 빨래터에서 무거운 빨래통을 이고 오면 어디선가 나타나 대신 들거나 나누어 들며 최 씨를 도왔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그런 강주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저런 애가 또 없지. 새어머니한테 저리도 깍듯하게 하다니. 어느 날 최 씨가 집에 돌아와 강주태를 불렀습니다. 주태야, 오늘 또 빨래하는 걸 어떻게 알고 나왔니? 참 고맙구나. 강주태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자연히 발걸음이 따라가지요. 어머니가 혼자 드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최 씨는 가슴이 따뜻해지며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 씨가 시집 온 지 2년째 되던 해 동생 강주로가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생기자 마을 사람들이 놀리듯 말했습니다. 주태야, 너 이제 새어머니가 친자식만 챙기면 어쩌냐? 하지만 강주태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생이 생기니 저도 이제 형이 되었으니 더욱 기쁜걸요. 실제로 강주태는 어린 동생 주로를 친동생같이 돌봤습니다. 최 씨가 집안일과 품팔이로 바쁠 때면 동생을 업어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최 씨가 잔칫집 일을 도와 특별한 음식이라도 얻어오면 강주태는 큰 조각을 꼭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가 그런 강주태를 보고 말했습니다. 주태야, 동생이 항상 내 몫을 뺏어가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구나. 남들이 보면 어쩌겠느냐? 또 내가 너무 받아주면 주로의 버릇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러자 강주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이렇게 자랐으니 괜찮지만 동생은 아직 어리니 좋은 음식을 더 먹어야 빨리 자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그리 맛있지 않지만 동생에게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 동생에게 더 주는 게 당연하죠. 이 말을 들은 최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아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주태 같은 아들이 있어. 이 어미는 참 복도 많지. 이후 최 씨는 강주태와 강주로를 차별 없이 아끼고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강주태와 최 씨 사이의 인연은 친어머니 못지않게 깊고 애틋하게 이어졌습니다. 강 씨 집안의 형제에는 동네에서 유명하여 이들의 우애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동네 아낙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 집안 형제 좀 보게나. 주태는 어찌나 주로를 챙기는지 부모보다 더하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저리 사이좋은 형제는 평생 처음 보네. 주태가 아주 듬직하고 멋지네. 이런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강주태는 얼굴이 벌개져 허겁지겁 자리를 떴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던 주로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형, 왜 그래? 얼굴이 빨개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가자. 주태는 쑥스러움을 감추며 주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주태가 하루 종일 품팔이를 하고 지쳐 돌아오자 최 씨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주태야, 너 혼자 힘들게 버느라 애쓴다. 형편이 나아지면 꼭 글 공부를 하게 해야 할 텐데 말이다. 그러자 주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 대신 주로가 공부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최 씨는 안타까운 듯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강주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로가 서당에 들어갔고 주태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 입히며 말했습니다. 주로야, 오늘부터 서당에 다니게 되었구나. 글 공부 형목까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지? 주로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걱정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형을 호강시켜줄게. 주로가 당차게 말하자 주태는 껄껄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믿는다. 그날부터 강주로는 매일같이 서당을 다니며 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태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주로의 학채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온 주로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 오늘 훈장님이 학채가 좀 늦어졌다 하셨어. 미안해. 주태는 미안해하는 주로를 보고 얼른 밝게 웃으며 달랬습니다. 아니야. 형이 잠깐 일이 밀렸어 그래. 내일 당장 마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듣자 주로가 환히 웃었습니다. 정말? 형이 최고야. 강주태는 동생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더욱 힘을 내어 일터로 나섰습니다. 형제의 정은 나날이 깊어졌고 주태는 동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강주로는 형의 헌신 덕에 바르게 자라 점차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 강주로는 서당을 차리고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모습으로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주로가 학동들을 둘러보다가 기동이의 빈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군. 기동이는 아파도 서당에 나와 앓던 아이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녀석 있느냐? 아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 틈에 산책을 나선 강주로는 서당 근처에서 아이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니 기동이가 어린 동생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형, 나도 데려가. 나만 두고 가지 마. 기동이는 성가신 듯 짜증을 냈습니다. 너 때문에 늦었잖아. 훈장님께 혼난다고. 강주로가 기동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동아, 무슨 일이냐? 서당에 늦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기동이가 얼굴을 붉히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김생원댁 잔치에 가셨어요. 그래서 동생을 돌봐야 하는데 제가 서당을 빠질 수가 없어서. 강주로는 기동이 형제에게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을 보니 내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주마. 들어볼 테냐? 병자호란이 일어난 그해 겨울, 한성의 백성들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강씨 집안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강씨는 보찜 장사를 떠난 지 오래였고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최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태야, 주로야.
너희라도 어서 숲속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이 어미는 내 아버지를 기다려야 하니 함께 가지 못하겠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주태가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주로를 꼭 지키겠습니다. 강주로는 불안한 눈빛으로 형의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형제는 어머니와 이별하고 급히 마을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험악한 모습의 사내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산적들이었습니다. 멈춰라. 가진 것을 모두 내놔라. 산적 우두머리가 호통을 쳤지만 형제는 맨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잖아. 이러면 곤란한데. 그러자 한쪽에서 배를 움켜쥔 산적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들을 잡아먹자. 어차피 이 난리통에 아이 둘 없어져도 누가 알겠어? 그 소리에 주로가 형의 뒤에 숨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강주태 역시 두려웠지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강주태는 용기를 내어 크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형제 중 하나만으로도 좋게 배를 채우실 겁니다. 제발 제 동생만은 살려 보내주십시오. 산적들이 의아한 눈으로 강주태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내 동생만 살려달라고? 강주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 어립니다.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댁들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께 동생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아이런 중천금입니다. 강주태는 곁에 있던 산적의 낫을 순식간에 빼앗아 자신의 한쪽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나오자 주로가 울부짖으며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형, 왜 이래, 형? 산적들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두머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 아이들을 보니 부끄럽구나. 이만 가자. 우두머리가 찢어진 천으로 강주태의 상처를 급히 감싸주고는 산적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주태는 창백해진 얼굴로 강주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주로야. 형은 괜찮다. 어서 가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겹게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강주태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동생을 구했다는 사실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 주로의 형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형제는 간신히 숲을 벗어나 인근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강주태와 울고 있는 강주로를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느 노인이 다급히 강주태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산적을 만났습니다. 형이 저를 구하려고. 강주로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강주태를 급히 가까운 초가집으로 옮겼습니다. 마침내 한 의원이 도착해 서둘러 상처를 치료했지만 이미 깊이 패인 상처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평생 불편하겠구나. 의원의 말을 들은 강주로는 죄책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형은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강주태가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 마라, 주로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그 산적들에게 잡혀먹혔을 게다. 다리 하나로 너와 내 목숨을 건졌으니 난 수지맞은 장사를 한 셈이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차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형제가 또 있을까? 정말 대단한 우애구나. 이후 두 형제는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몸을 회복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주태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걸을 때마다 절뚝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강주로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루는 강주로가 조심스럽게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나만 없었어도.
강주태는 장난스럽게 동생의 이마를 가볍게 튕기며 웃었습니다. 내 동생 주로가 있어서 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다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널 지킨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강주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평생 형을 돌볼게. 내가 꼭 갚을게. 하하, 그래. 그 말 믿어도 되겠지? 두 형제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형제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이야기는 널리 퍼져 이웃 마을까지 알려졌습니다. 강주로는 형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며 강주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강주로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동이는 형의 손을 꼭 잡고는 숙연한 표정으로 강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동생을 더 잘 챙겨야겠어요. 기동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어린 동생이 어색하게 형의 옷자락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형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안 대들게. 강주로는 미소를 지으며 두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형제란 그런 거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주는 거다. 나도 내 형님 덕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단다. 너희도 늘 서로를 아껴야 해. 네, 훈장님. 기동이 형제는 힘차게 대답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강주로는 마루에 앉아 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던 형의 목소리가 귀에 선하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형님, 잘 계시죠?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형제의 소중함을 알려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주로의 눈가에 다시금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주로는 꿈속에서 오랜만에 형을 만났습니다. 형 강주태는 환하게 웃으며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주로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형은 정말 기쁘단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라. 형님, 보고 싶었어요. 제가 잘하고 있지요. 그래, 아주 잘하고 있단다. 형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꿈에서 깨어난 강주로는 형이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형과의 약속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의 그 마음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강주로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앞으로도 변치 않을 형제의 정을 가슴에 품고 서당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마을, 노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내 집 앞을 기웃거릴 셈이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빈아, 내가 내 조부 제사를 20년을 지냈다. 너희 부모 돌아가신 뒤에도 종갓집은 내가. 그 입 다무시오? 제사 핑계로 집안 붙들려는 수작, 내가 모를 줄 아시오? 노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나가던 여인이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저 어르신이 저 양반 숙부시라더니 피도 눈물도 없구나. 도비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숙부는 무슨 숙부? 지금 내 집에 들어와 제사 드리겠다. 하루 재워달라, 끼니 달라. 이건 구걸이지.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집에서 내 아버지 장례를 치렀다. 나를 이리 내쫓으면 조상들이 뭐라 하시겠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쇼. 도비는 노인의 진보다리를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이 문 앞에 얼씬도 말고. 그러자 장터 한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시오. 저 어르신을 그리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 물음에 도빈이 돌아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땀에 젖은 얼굴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댁은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관심이요? 그 사내는 말없이 품속에서 어사패를 꺼내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나는 어사 김성원이라 하네.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들끓는다 하여 민심을 살피러 온 길이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김성원은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소? 어서 나으리. 이 댁과 무슨 관계시오? 돌아가신 이기영 영감의 아우. 종가의 종손으로 제사를 맡아온 사람이지요. 김성원은 도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을 탐낸다는 핑계로 자네 숙부를 내쫓았단 말인가? 그 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도빈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그게 척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돈 앞에는 형제도 부모도 없다는데. 김성원은 백성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이 차의 죄를 고을 사람 모두의 앞에서 밝힐 것이네. 도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성원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접고 아이들까지 어깨를 빼꼼 내밀며 웅성거렸습니다. 이도빈이 혼쭐나는 꼴 아주 눈으로 직접 봐야 속이 시원하겠소. 관아 한가운데에는 어사 김성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찔끔찔끔 땀을 흘리는 이도빈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이도빈, 자네는 고을의 종가집 종손이라 하였다. 돌아가신 조부의 제사도 부모의 장례도 이 집에서 치렀다 하였지. 그걸 자네의 숙부가 담당했고. 예, 그렇습니다. 허나 저분은 제 부모도 아니고. 입 다물라? 직계가 아니면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종가란 단지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품이 크다는 뜻이다. 종갓집 종손이라면서 숙부를 내쫓고 제사상조차 못 올리게 한 죄, 중죄 중의 죄다. 도빈은 눈을 내리깔며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몸이 불편한 분을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그 말에 장터 이쪽 저쪽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넉넉지 않다면서 기방에서 허구한 날 술 퍼마신 건가? 김성원은 손을 들어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허면 내가 묻겠다. 자네 말대로라면 숙부가 거리에서 얼어 죽게 된다 해도 죄가 없다는 말인가? 백성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제 쫓겨났던 노인이 마른 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서 나으리. 괜찮습니다. 다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자네도 힘들었을 테지. 젊은 나이에 집안을 짊어지고 제사며 재산을 지키느라. 그러나 그 말을 끄는 건 김성원이었습니다. 자비로움은 어르신의 덕목이나 죄를 가볍게 하진 못하오. 그리고는 단상 아래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선 조상들의 제사를 홀로 짊어졌고 부모 없이 자란 조카를 자식처럼 길러왔다 했소. 그런데도 이자는 은혜를 모른 채 사람을 문전박대하였소. 효는 부모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네. 김성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도빈에게 사랑방에 숙부를 들여 정성껏 모시도록 명한다. 하루 3번 식사를 손수들이며 제밥을 차리는 법도 배우라. 백성들 앞에서의 속죄요, 하늘 앞에서의 반성이라. 도빈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으리 숙부님. 김성원이 상황이 마무리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고을에서는 효가 무엇인지 다시 새기시게. 조상이 준 집은 나눌 수 있어도 조상이 물려준 마음은 나누지 못하는 법이네. 그렇게 한 사람을 객과천선시키고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김성원은 다시 길을 나서고 있었지요. 어느 고요한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산새 소리는 멀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듯한데. 손에 쥔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지만 종이장에 적힌 방향과 지금 풍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몸종 삼돌이가 옆에 있었더라면 길을 헤매지 않았을 텐데 그가 몸져놓은 날 고집을 부리고 홀로 떠났던 걸 김성원은 이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 녀석이 제법 쓸모있는 녀석이란 말이야. 발걸음을 옮기던 중 김성원은 갑자기 한자리에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건 불빛이구나. 그는 눈을 좁혀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냥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 밤에 불빛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는 증거요. 그는 빛을 따라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허름한 초가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코끝을 찌르는 기이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건 짐승이 썩는 냄새인가? 김성원은 본능적으로 코를 감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아 외쳤지요. 주인장 계시오? 혹시 살아 있소?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이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이는 누더기 옷을 걸친 험악한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그 뒤로는 초라한 행색의 소년 하나가 따라 나왔습니다. 니십니까? 길을 잃은 과객이오. 하룻밤만 신세를 좀 지고 싶소. 그 사내는 당황한 듯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나으리, 이곳은 몹시 누추합니다. 저 밑에 여인숙이 있으니 그리 가보시지요. 김성원은 허리춤을 풀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미 두 발이 천근만근이오. 미안하오나 이 밤에 다시 걷긴 어렵네만. 사정 좀 봐주시오. 사내는 더욱 난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게 좀... 그러다 김성원이 그의 손에 묻은 붉은 핏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문제요? 저는 백정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김성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하면 더 미안할 일 없겠소. 나는 상관없소이다. 오히려 고맙소. 그렇다면 어서 들어오시지요. 민우가 어서 윗방 정리해라. 네, 아버지. 소녀는 서둘러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사내는 김성원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비록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원은 신발을 벗고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신부는 낮으나 예의는 어느 사대부 못지않구나. 곧이어 소박한 음식 한 상이 들여졌습니다. 말린 나물과 두부조림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허기지셨을 텐데 이거라도. 많이는 못 차렸습니다. 김성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면 과분하오. 정말 고맙소. 배가 고팠던 그는 허겁지겁 음식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몸을 눕혔지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 이만한 게 어디야? 그는 눈을 감았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한밤중 희미한 소리와 함께 김성원은 눈을 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릇 부딪히는 소리? 뭐지?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소리는 아랫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방과 윗방 사이에 있던 작은 통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그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인집 사내가 의복을 걸치지 않은 채 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옷을 단정히 입은 아이와 여인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원은 당황한 얼굴로 뒷문을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조금 전까지의 고마움은 잠시 그의 마음 한편에는 기이한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김성원은 잠시 생각하다 가족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김성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맞은데 순서와 방식 등이 해괴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 배웠다고 해도 어찌 저리 제사를 지낸단 말인가? 김성원은 자신도 모르게 한탄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사 중에 불쑥 들어갈 수도 없어 김성원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요. 얼마 후에 제사가 끝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밖으로 상을 내가는 소리가 들렸고 김성원은 백정을 불러 그 해괴한 제사 방식과 옷을 입지 않은 연유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창피해 할지도 몰라 그 어린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 있으신지요? 그래? 내 이름이 뭐냐? 저는 민욱이라 합니다. 조금 전 제사를 지낸 것이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이 할아버지의 기일입니다. 김성원은 손을 모으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학문을 배운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자네가 학문을 배운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백정의 자식이 무슨 글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는 어찌하여 옷을 걸치지 않은 것이냐? 그 질문에 민욱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곧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백정이옵니다. 짐승의 피가 온몸에 스며 있는 분이십니다. 저희 집은 워낙 가난하여 저희는 겨우 한 벌의 옷만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짐승을 잡고 그 피가 밴 옷을 빨고 또 빨아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사옵니다. 민욱의 말투는 정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 앞에 피와 고기 냄새가 밴 옷으로 설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옷을 벗고 맨몸으로 절을 하십니다. 김성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어찌 배웠느냐? 그런 방식은 보기 어려운 형식이네만. 배운 적은 없사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백정이옵니다. 저도 나중에 백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제사 지내는 것을 보길 했겠습니까? 듣길 했겠습니까? 물어보려 해도 비천한 신분이라 사람들이 무시할 때가 많아 자세한 방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옳지 않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께서 제삿날에 오셔서 제밥을 드신다고 하기에 그냥 저희 맘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말에 김성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효로다. 그리고 그는 정저한 채 민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자네 같은 이들을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이네. 민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원은 품에서 작은 엽전꾸러미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께 옷 한 벌을 장만하라 전하거라. 민욱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물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싫어하십니다. 허면 이렇게 전하거라. 나으리가 배우고 간 값이라 하셨다고. 민욱은 입술을 깨물다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내가 이제부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잘 설명해 줄 테니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예, 감사합니다. 나으리. 김성원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시거든 기뻐하되 있지 않으며 미워하시거든 두려워하되 원망하지 않으며 부모가 과실을 저지르시면 말리되 거스르지 않으며 3번 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거든 부르짖고 울면서 따르며 부모가 노하여 종아리를 때려 피가 흐르더라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치 않으며 거처할 때에는 공경함을 극진히 하고 봉양할 때는 즐거움을 극진히 하고 병환이 드셨을 때는 근심을 극진히 해야 하고 상을 당해서는 슬픔을 극진히 하고 제사 지낼 때는 엄숙함을 극진히 해야 한다. 일이 잘 실행하는 자는 본 적이 없거늘 오늘만은 다르구나. 아침 해가 산 너머에서 슬며시 솟아오르자 작은 초가집에도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원은 윗목에 앉아 조용히 손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주인 사내가 고개를 숙이며 방에 들어섰습니다. 나으리, 편히 주무셨는지요? 잘 잤소. 덕분에 잘 쉬었소. 사내는 미안한 듯 몸을 더 굽혔습니다. 송구합니다, 나리. 초라한 집에 이렇게 모시다니. 어젯밤 혹여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김성원은 사내의 손등에 남은 상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함은 없었소.
어젯밤 제사를 지내는 광경을 우연히 보았소. 그대를 사람들은 피를 다루는 자라하여 외면하고 멸시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깨달았소. 조상을 향한 마음이 그 누구보다 정결하다는 것을. 사내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저 자식된 돌이라 여긴 것뿐입니다. 그때 민욱이 나무 바가지에 따끈한 숭늉을 담아 방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숭늉입니다. 마땅히 대접할 게 없는데 이거라도 드시지요. 김성원은 민욱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어젯밤 참된 혈안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도 오늘 그에 대한 보답을 하려 한다. 그는 품에서 먹물통과 붓 그리고 작은 화선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탁자를 끌어와 바닥에 놓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자 정갈하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효는 사람의 근본이라 하늘과 땅이 이를 기록하리니 이민욱은 비록 백정의 자식이나 그 마음은 벼슬아치 10명보다 깊도다. 이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노라. 정유년 3월 어사 김성원. 붓을 내려놓은 김성원은 글씨를 접어 민욱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거라. 훗날 내가 어떤 자가 되었든 이 종이 한 장이 너의 뿌리를 말해줄 것이니. 민욱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원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이 집은 가난하지만 마음은 귀하고 단단하오. 내 이 마음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나겠소. 사내와 민욱은 그를 배웅하러 나와 깊이 절했습니다. 부유하다고 효를 다 아는 것도 아니며 가난하다고 효를 모르는 것도 아님을 깨달은 그였습니다.